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입니다. 제1강 명동옥션 소개에서 저와 명동옥션을 간략히 소개해드린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강의 수강이나 우량 경매물건 또는 급매물 시청, 명동옥션 홈페이지 회용 무료 가입 및 사용 등 모든 정보는 제1강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강을 듣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은 꼭 제1강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 경매물건이나 급매물 개재 시에 매수 결정과 입찰 등은 모두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하시고 그 손익도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하야하고 진행하시길 알려드립니다. 시청하시고 모두 무료이니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제 경매와 관련된 기초적인 배경 지식과 개념, 기본적인 용어 정리, 이것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8강 부동산 경매 주요 체크사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게 이제 압류 등기인데,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경매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개시결정이 나오고 바로 등기서로 집행법원에서 등기서로 압류 등기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 등기 기재하고 등기비 기재된 것 하고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요. 둘 중에 빨리 하나라도 빨리 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개시결정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로 압류는 바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압류 효력은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로 처분금지, 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첫째는 인도명령 대상 임차인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무단 점유하는 점유자, 이런 사람 다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결정하는 기준도 된다. 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또는 이후에 들어와도 상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이걸 갖다가 확정일자도 갖추고 배당요구 정기까지 이 대항력을 쭉 유지하면은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결정 기준도 되는데요. 소액 임차인 대항력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 갖추고 해당 지역의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배당요구 정기까지 유지하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치권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 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됩니다. 유치권이 발생만 하고 성립이 안 되면 이거는 유치권 점유 주장만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이 안 됐다 할지, 이렇게 유치권 성립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즉 압류 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당해세 압류 시기, 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당해세가 압류되어야 돼요. 배당 요구 시기는 그 이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서울에 있는 세무서인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 배당자하고 배당 종기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권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 개시결정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즉 다른 말로 압류 등기인데, 이게 굉장히 경매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거는 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상 증명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9 타경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자, 경매가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로부터 약 2달 반, 그러니까 한 85, 며칠입니까? 75일 정도 후에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그 배당 요구 종기 기한이라고 벌써 기한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사람, 당연 배당자가 아닌 사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기 배당 종기가 지나서 배당 요구를 해도 받아주기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 하나마나한 배당 요구입니다. 저는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이 될지 안 될지, 매각 대금이 워낙 크면은 뭐 일반 채권자 배당 되겠지만은 실격이 되기 때문에 배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이 적을 때, 금액이 적을 때는 건조당의 2분의 1 주고 건조당 대출은행 같은데 나머지 가지고 2분의 1 가지고 이제 임차인 정리하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다 또 철회했어요. 나 배당 요구 걷어들인다. 다시 또 배당 요구를 해. 그러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다른 권리자들에게 권리관계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뒤집히고 하기 때문에 배당 요구 철회는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배당료 임차인 등에 공지합니다. 반드시 세입자, 임차인에게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배당료 종기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자,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으니 거기다가 뭐 임대차 계약서 4번, 주민등록표 초본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신고하면 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담보가등기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등기상 증명서에 가등기가 있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다른 말로 순위보존은 가등기인지 돈 받으려고 한 가등기, 즉 가등기 담보권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이거를 소명하라고 통지가 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담보가등기 반드시 신고하라. 92년 대법원 판례, 2008년 대법원 판례가 있고, 자, 담보가등기 이제 신고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타경 9233. 저는 성북동 사건이라고 제 책에도 있고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걸 꼭 강의를 합니다. 성북동에 이제 걸린 상가 건물인데 감정가 43억 6,925만원입니다. 2회 유찰되어서 3회째 세제 매각 가격이 64%인 27억 9,632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6일 날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돼 있지만은 법무사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담보가등기인데 돈 받을 목적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경매된 담보가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실수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잘못 가등기를 격려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배당이 안 됩니다. 담보가등기만 배당되지.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그럼 저당권은 뭘까요?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말소 기준결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등기상 증명서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채권액 5억 원의 담보가등기로 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은 거죠. 그런 사건. 제가 이제 마이더스 경매 컨설팅 할 때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자, 특별매각 조건. 집행법에는 특별한 조건 제시 없이 경매를 진행하면 그것은 그냥 일반 매각 조건입니다. 아무 말 없을 때는 뭐 일반 매각 조건이나 말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경매를 진행하면 그건 일반 매각 조건으로 진행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 매각 조건에 이제 집행법원이 특별한 매각 물건에 조건을 붙여서 경매를 진행하는 게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의 경우 뭘까요? 논밭 과수원, 그럴 경우는 농지증 반드시 일주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도 농지의 경우 농지증을 내야 됩니다. 공매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의 20% 또는 3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라. 이게 또 특별 매각 조건이 될 수 있고, 토지 별도등기 인수를 조건으로 토지의 집합 건물, 빌라나 아파트인데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 건재당권 1억 5천만 원이 있다. 별도등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별도등기, 지상권 별도등기, 건재당권 별도등기도 많은 그런 종류가 있지만은, 그런 토지 별도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매각 조건이고요. 학교 재단 재산의 경우 취득 허가서를 관할 교육청에서 받아 제출을 할지, 이런 게 바로 특별매각 조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자, 공유자 어떤 부동산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공유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경매에서 요건을 충족할 때는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하도록 법원에서 허가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요건이 되면 반드시 그 공유자에게 우선 매도하도록,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한다고 신고했다가 잔금을 안 내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경매로 나와.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또 해. 또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는 있어도 그 공유자에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서. 또 유찰되면 계속 매각 가격이 저감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몇 번 유찰시켜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매수하려고 이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장난을 못 치도록 전국에 있는 모든 집행법원에서 59개 법원이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단 1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경매. 자, 공유물 분할 경매, 이거는 이제 청구 금액이 0원 또는 채권 최고 전체가 1원으로 기재됩니다. 보통. 그래서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입법 취지상 그럽니다. 공유자 5명이 공유물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어떤 임야나 논이나 바칠 때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돼. 그럼 이걸 공유물을 공유자 전원을 동의를 얻어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경매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공유 지분 비율별로, 공유 지분이 균등하면 균등한 비율에 따라서 돈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어떤 공유자가 내가 사겠다, 그 사람한테 또 팔고 계속 순환이 반복됩니다. 그거는 입법 취지상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입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 1등짜리가 채권 매수 신고인이 1등짜리죠. 1등짜리 있었는데 아차 5만원, 10만원, 100만원 차이로 2등이 날 수가 있어요. 2등 또는 3등. 그런 분들 패자 부활이라 할까? 그런 사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매도 도입했습니다. 공매도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다 도입했습니다. 국세지법 개정해가지고 최근에 다 도입했고, 그러면 이제 차순위 매수 2등짜리나 3등 이게 아니고,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하냐? 자, 5천만원짜리 원룸 또는 오피스텔 5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5천만원에 최저 매각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5천만원이면 입찰 보증금 얼마일까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천만 원짜리 빌라가 경매에 나왔는데 입찰 보증 5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7천만 원을 써서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1등 7천만 원. 그럼 7천만 원에서 아까 입찰 보증금 최저 매고 5천만 원에 10%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 입찰 보증금 500만 원. 그걸 뺍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7천만 원에서 500을 빼. 그럼 6,500만 원이잖아요. 6,500만 원. 6,500만 원 이상 쓴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5천만 원 빌라를 어떤 분은 5,500, 5,700, 6,000, 6,300, 6,500, 6,700, 6,800, 6,900, 7,000. 7,000이 1등이니까. 그럼 아까 6,500 이상 쓴 사람만 6,500, 6,600, 6,700, 6,800, 6,900, 7,000. 7,000은 아니죠. 최고가 매수 신고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5,500, 5,300 쓴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냐? 법에서 민사재판에서 그렇게 규정해요. 잠깐 쉬었다 다른 물건 입찰하세요. 하고 미안하지만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단점도 있고 만약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못 내버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돈을 내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돈을 못 내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잔금을 안 내면은 다시 재경매 나옵니다. 재경매 나왔을 때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 둘 중에 먼저 돈을 낸 사람이 잔금을 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요. 이제 가등기와 가처분. 자, 가짜가 붙었습니다. 등기면 등기지 왜 가짜가 붙이고 처분이면 처분인지 가처분이냐. 그러니까 임시로 어떤 현상을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고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등기는 두 가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다른 말로 순위보전은 가등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격려하는 가등기, 다른 말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 이제 일반 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기 위한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이제 굉장히 제목도 기는데 소송 제목이 한 1km 정도 깁니다. 더 긴 것도 있어요. 더 긴, 저는 엄청 이제 한 8km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농담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깁니다. 자, 건물 일반 가처분은 이제 말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뭐 앞에 오는 거는 매수 인정하지만 뒤에 오는 거는 다 말소됩니다. 그러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기 위한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는 설사 말소 기준을 후에 오더라도 매수인이 떠안게 된다는 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이제 토지 주인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고 건물을 짓게 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이제 지료를 안 낸달지 이래서 그 합법적인 사용하면서 건물 준공도 안 받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료도 안 내고 그러면은 그 불법 건축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건물 위에 아무런 권한 없는 무권리자가 이제 불법 건축물 지은 걸로 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건물 철거하고 피고나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 뭐 가나다라 말을 연결한 각 선내 가 부분을 철거하고 청구취지 나가 이제 가가 그거고 청구취지 나는 피고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또는 명도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권리관계가 확정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매수인이 이런 가처분이 있으면은 설사 말소기일 후에 오더라도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경매 또는 압류 경합 또는 이중경매라고 하는데 중복경매
보통 이제 압류경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압류경합. 자, 먼저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진행한 이제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되거나 할 때 다시 후에 나중에 신청한 경매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신청할 때 이제 경매 애납금, 송달 이거를 등기상에 이제 그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굉장히 많이 냅니다. 많이. 저도 이제 등기상에 33명, 이해관계 33명입니다. 지금은 송달료가 뭐 3,700원 정도 더 올 겁니다. 그런데 전에 뭐 2,300~400원 할 때니까 그때 33명이면 33명 곱하기 15회분 곱하기 얼마입니까? 2,700원이 2,200원, 2,300원 할 때니 곱해보면 뭐 130만원 됩니다. 송달료만 해서 엄청 많이 냅니다. 경매 또 애납금이 금액에 따라 덩치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0~400만원 내면은 엄청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후행 경매 신청하는 분들은 많이 낼 필요 없이 그냥 송달료 조금 내고 그 다음에 경매 애납금 조금 내면은 선행 절차로 진행하니까 선행 절차 취소나 취하되면 내가 낸 걸로 다시 진행, 그때 이제 보정명령 나옵니다. 송달료 더 내라. 그럼 그때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매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괄매각, 복합매각 또는 통정매라고 하는데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을 포함시켜가지고 물건번호를 매겨서 진행합니다. 이게 사건번호는 하나인데 물건번호가 1번 아파트, 2번은 빌라, 3번은 임야, 뭐 4번은 또 뭐 있을까요? 뭐 농지, 뭐 대지 이런 거 많이 이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전체를 매수하려면 이제 물건번호를 다 써야 되지만 그 중에서 빌라만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사건번호 쓰고 빌라가 3번이면 물건번호 3번을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은 입찰 무효사유입니다. 그 물건 취득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매각 경우는 물건번호 나와 있는 물건번호가 어떤 경우는 성남시 중원동에 있는 그때 이제 그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 한 160개 정도가 사건번호 하나입니다.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번호가 160번까지 있었어요. 더 이상. 그럼 내가 이제 7층에 매도다 그러면 물건번호 16번이다 그러면 반드시 16번을 써야 돼요.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번호 16. 7층 매도. 전망도 좋고 동향에 뭐 여러가지 좋아. 그럼 그런 걸 잘 써야 됩니다. 그 물건 전체가 매각되고 물건번호 있는 번호 전체가 매각돼 가지고 매각되면 완납되면은 이제 배당기를 정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번호 하나의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사건의 경우는 좀 진행이 더디면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배당도 늦게 되기 때문에 대출 같은 거 차질이 없도록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낙찰을 받거나 해야 됩니다. 결국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게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 비용, 시간을 들여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관리해야 수익이 따라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든가,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든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며 배우면서 경매, 보험 이런 거 다 투자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상책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동옥신 대표 정복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